기술 시대의 장애 돌봄에 관한 예술 실천의 개입 사례. 2021년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는 돌봄사회라는 제목의 동시대 미술 기획전이 개최됐다. 문지영, 미하일 카리키스, 요한나 헤드바, 이민경, 조영주, 최태훈이 참여한 본 전시는 돌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목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 가족,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돌보는 실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할 수 있는지 공감각적으로 인식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서 돌봄이란 개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자신과 타자를 돌봄으로써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 단편적이나마 미술 전시에서 돌봄의 개념을 전유하는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술계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며 돌봄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여러 실천들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때 본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이 장애 돌봄과 예술 현장, 특히 실천적 성격의 예술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과 실제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돌봄과 기술 혁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예술의 영역 내부에서 사유하려는 이유는 돌봄 로봇과 보행 보조 로봇 등이 장애인의 신체적 한계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돌봄 의무자의 노동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전환이 기존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시에서와 같이 여러 시각예술가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장애 운동학의 물음에 응답하려는 활동을 펼쳤으므로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개입의 양상을 밝혀보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 앞서 몇 가지 전제 사항이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돌봄과 결합한 기술이라는 주제를 의료 서비스에만 국한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의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 사회에도 참여했던 최태유는 그의 에세이를 통해 예술과 융합된 기술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장치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을 가중할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발표된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한 서울시 복지서비스 고도화 실현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돌봄 로봇 보급과 IoT 센서 설치를 통한 일상생활 모니터링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이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다양한 보조 장비가 개발되고 있어도 이용자 중심 사용 편리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장애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위 분석을 통해 현재 돌봄을 위한 기술이 장애인의 장비 사용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을 활용한 돌봄과 관련한 기존 논의가 비장애 중심적인 프레임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돌봄이 노동과 결합함에 따라 이 행위가 마치 비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만 이해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비장애 중심적인 돌봄 윤리학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장애인임에도 누군가를 보살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는 대개 가정 내에서 돌봄 노동의 의무를 지는 장애 여성일 확률이 높다. 또한 장애 여성은 감정노동 같은 무형의 돌봄 노동에 더 절박하게 내몰리는 현실에도 처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 돌봄 기술에 접근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신스 인벨리드에서 활동한 레아 락슈미가 저술한 케어워크에서는 보조 장비는커녕 병원에 다닐 수도 없는 시설 밖 장애인을 돌보는 방법으로 대체 의학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시설 밖 장애인에는 퀴어, 유색인종, 여성 등이 포함되며 이는 장애 돌봄의 열악한 실정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즉 장애 돌봄이 기술적 전환을 맞은 시대에 예술이 개입하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돌봄의 의미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개입 역시 편리성과 접근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연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와 돌봄 사회로의 진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양적인 측정은 불가하더라도 예술 현장에서의 실천을 거울 삼아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술의 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적 돌봄을 위한 기술과
돌봄 사회를 형성하는 기술 문화를 다룬 몇 가지 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기술, 장애, 돌봄, 윤리학의 가치 체계에 예술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논하는 것으로 글을 잇고자 한다. 스스로를 돌보는 기술, 엔지니어링의 솜. 2009년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중년의 여성이 깨어난다. 신디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심장마비를 겪은 후 다발적인 장기에 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무릎 아래 다리와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신디는 심장마비를 기적적으로 견뎌내어 의식을 되찾았지만 변형된 신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고 재활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비는 편지 쓰기,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등 가장 기초적인 행동을 보조하는 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신디는 뉴노멀, 즉 위기 이후의 새로운 표준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가정의 여러 도구를 직접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했다. 신디의 이야기는 공학대학의 교수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케이트린 린치와 디자이너 사라 핸드렌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아카이브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린치와 핸드렌은 신디의 경험이 엔지니어링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이 엔지니어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체와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디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고려한 기술의 중요성 역시 발견할 수 있는데 뉴 노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아니라 장애 주체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실생활과 밀접한 데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디는 스스로를 돌보는 윤리학을 채택하여 일상을 변화시켜 갔으며 그의 이야기는 2016년 공학과 예술이 결합한 형태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의 홈으로 구체화되었다. 2022년 현재 웹사이트에는 신디가 발명한 23개에 달하는 도구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신디가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역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신디는 의족을 착용하여 일어선 후 자신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나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잊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행위였고 펜을 손에 지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안한 끝에 실리콘 재질의 장갑을 개발하게 된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이용자인 신디의 취향과 의지를 완벽하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신디는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 사실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또 가장 발달한 기술이라 할 수 있지만 신디는 사고 이전에 자신이 을에 그러던 것처럼 손으로 편지를 쓰고자 했다. 실리콘 장갑에는 대단한 기술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디의 손에 꼭 맞는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의수족 제작사인 그레이그와 신디의 형제인 게리가 합심하여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신디가 착용하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디자인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그레이그는 이 실리콘 장갑을 구식의 기술이라 부르면서도 신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기술이라 평가한다. 신디의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 돌봄에 기술과 예술이 개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이용자 중심 편리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고려 지점은 이용자의 접근성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등은 기술 분야에서도 진입 장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술가, 활동가, 교육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러 실천가들이 추진한 예술 교육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술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해당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립을 위한 돌봄 장애인 대상 코딩 교육과 프로젝트 P5JS P5JS는 예술가, 디자이너, 교육자 및 학생들이 웹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코드로 비주얼 이미지를 만드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체계이다. 코딩을 잘 모르더라도 누구든지 비주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5JS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했는데 치안치안예와 에블린 마소 그리고 로렌 메카시가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이 중 메카시는 감시, 자동화, 알고리즘적 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기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인물이다. P5JS의 기능과 과제는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메카시의 개인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P5JS의 협업자들은 커뮤니티 성명서를 통해 개방형 소프트웨어와
예술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홈페이지는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예술가가 P5JS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데 커뮤니티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5JS는 기술을 재료 삼아 예술과 디자인을 창작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 정체성, 젠더 표현, 성적 지향, 인종, 민족, 언어, 사회, 규모, 능력, 계급, 종교, 문화, 하위문화, 정치 성향, 나이, 기술적 숙련도, 직업, 배경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연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커뮤니티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해시태그는 우리는 효율성보다 커뮤니티를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입문자였으니까요. 우리는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P5JS는 효율적인 코드의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에 더 편히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실천이다. 메카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역사적으로 여성과 유색인종, 장애인 등은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모두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P5JS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P5JS를 활용하여 코딩을 배우고 이를 예술 창작에 적용하는 것을 왜 돌봄의 윤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돌봄 사회 전시에도 참여했던 최태우는 메카시의 오랜 협업자이면서 P5JS를 활용한 농인 대상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가 뉴욕에서 진행한 사이닝 코더스는 농인도 코딩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P5JS를 주요 툴로 사용하고 교육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 수화 통역과 실시간 전사를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앞서 언급했듯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P5JS는 코드를 입력하여 손쉽게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기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회화나 조각 등 전통적인 예술 분야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시각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애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의 톰과 P5JS는 기술의 발전이 장애 돌봄과 실천적 성격의 예술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물론 기술과의 융합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워크숍, 캠페인, 콜렉티브 형태의 예술 프로젝트는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예술과 기술이 융합함에 따라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비장애 중심의 기술 문화의 전환을 주려는 예술의 개입은 프로젝트의 형태로 돌봄의 의미를 사유하면서 장애, 돌봄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확장된 장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